2014년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유난히 해가 짧고 칼바람이 불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하교하던 두 명의 남고생이 길가 주차장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평범한 이민 가방처럼 보였지만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삐져나온 것은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갔던 학생들은 가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좁은 가방 안에는 누군가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영원히 깨지 않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참혹한 배송을 보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기했을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기묘하고도 서늘한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다뤄주길 원하는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사건 현장에는 즉시 관할 지구대 순찰차가 도착했고 곧이어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팀 형사대과 과학수사대, KCSI 요원들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노란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되었고 주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창문 너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누군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명백한 타의에 의해 생을 마감하고 마치 짐짝처럼 가방에 담겨 유기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방은 가로 60cm, 세로 40cm, 높이 30cm 정도의 크기로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끌기에는 다소 버거워 보이는 검은색 천 재질의 이민 가방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가방은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서둘러 현장을 떠나느라 미처 마무리를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발견해 주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과학수사대 요원들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의 피해자는 체구가 작은 70대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무릎이 가슴 쪽으로 굽혀진 채 억지로 구겨 넣어진 상태였으며 육안으로 보아도 몸 곳곳에는 둔탁한 무언가에 의해 강하게 압박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머리 쪽에는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흉부와 복부에도 멍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범인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당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탐문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지문은 온전히 남아있었고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신원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리던 71세 여성 전모 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 누구에게 원한 살뿐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전 씨는 매일 새벽같이 나와 채소를 다듬고 손님을 맞이하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실하고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연고도 없는 남동구의 낯선 주차장에서 그것도 차가운 여행 가방 속에 담긴 채 발견되어야 했을까요? 수사팀은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전 씨의 가족들은 이미 이틀 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이틀 전 장사를 마치고 지인들과 모임을 간다고 나가셨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전 씨는 평소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반드시 연락을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은 명백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도살인이 아니다. 범인은 전 씨와 안면이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신의 상태와 유기 방식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보통 우발적인 범행이나 묻지마 범죄의 경우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하기 급급하여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를 굳이 여행 가방에 넣어 이동시켰습니다. 이는 범행 장소가 시신이 발견된 주차장이 아니라 범인의 주거지나 제3의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인은 실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밖으로 빼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방이 발견된 장소 역시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강가가 아니라 주택가 한복판의 빌라 주차장 옆 화단이었습니다. 밤에는 어둡지만 날이 밝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범인은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당황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차마 더 멀리 가지 못하고 급하게 유기하고 도주한 것일까요? 경찰은 피해자 전 씨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하기 위해 부평시장 주변과 이동 경로의 CCTV, 즉 디지털 눈을 모두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12월 20일 오후 4시경. 장사를 마치고 붉은색 점퍼를 입은 채 시장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 속 전 씨의 옆에는 한 중년 남성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전 씨가 남성에게 경계심을 보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들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 남자다. 이 남자가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 이 남성은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향한 곳은 시장 근처의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발로 걸어서 그곳으로 들어갔지만 다시는 걸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얼마 후 그 건물에서 나온 것은 전 씨가 아니라 묵직해 보이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힘겹게 끌고 나오는 한 남성뿐이었습니다. 과연 그 가방을 끌고 나온 남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CCTV 속에 찍힌 그 차가운 그림자의 주인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형사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이웃인 줄 알았던 그가 숨기고 있던 검은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 여행 가방 속에 남겨진 진실. 그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와 추적 과정은 다음 2부에서 계속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지켜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의 시선은 온통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범죄 수사에서 가장 강력한 목격자이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바로 CCTV였습니다. 피해자 전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부평시장 주변부터 시신이 발견된 남동구 주차장까지 수백 개의 디지털 눈이 기록한 수천 시간의 영상을 1초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는 지루하고도 피말리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범인은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 모르지만 도심 곳곳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감시망을 모두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분석관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피해자입니다. 화면 속 시계는 2014년 12월 20일 오후 4시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점퍼를 입은 전 씨가 장사를 마치고 시장 통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검은색 점퍼에 캡 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성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남성이 앞장서거나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보폭을 맞춰 걷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강압적이거나 불편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3자가 보기엔 그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혹은 술 친구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운 동행이었습니다. 면식범이 확실해.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야. 팀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수사본부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인근의 한 다세대 주택, 빌라,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전 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남자의 거주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전 씨가 저 건물에서 다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찍혔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들어갔을까? 시간을 빠르게 돌려보았지만 건물 입구는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것은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그 남자,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들어갈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들려 있다기보다는 끌려오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바퀴가 달린 가방이었지만 내용물의 무게가 상당한 듯 남자는 가방을 끄는데 온몸의 체중을 싣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었지만 혹시나 마주칠지 모를 목격자를 의식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그러나 육중한 가방의 무게 때문에 비틀거리며 이동했습니다. 저 가방, 시신 발견 현장에서 수거한 그 가방과 동일합니다. 영상 분석관의 보고에 형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 씨는 저 가방 안에 담겨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생의 마지막 여정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가방을 끌고 건물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는 듯 도로변으로 향하기도 했고 다시 어두운 골목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동한 경로는 시신이 발견된 남동구의 주차장 방향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저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확보된 CCTV 캡처 사진을 들고 부평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질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시장을 자주 오가는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윤곽은 드러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를 아십니까? 최근 전 씨의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받아든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고 여기저기서 탄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 정씨 아냐? 맞네, 정영근이네. 할머니랑 자주 막걸리 마시던 그 양반이야.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용의자는 55세의 정영근. 그는 시장 주변을 배회하며 일용직 노동을 하거나 일이 없을 때는 시장 상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피해자 전 씨와도 오며 가며 인사를 트고 가끔 술잔을 기울일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세상에,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얌전하던 사람이 어떻게... 상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하며 술을 마셔도 크게 주사를 부리지 않던 그가 끔찍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이웃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차가운 살인마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정영근의 신원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뜬 그의 이력을 확인한 순간 형사들은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전과가 화려합니다. 폭력 등 전과 최범입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도 흉기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에 섞여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CCTV 속 그가 전 씨와 함께 들어갔던 그 빌라. 그곳이 바로 정영근의 주거지이자 참혹한 범행이 일어난 살인의 현장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용의자 주거지 확보, 전병력 출동대기, 도주 우려가 있으니 진입 시 신중을 기할 것. 무전을 받은 강력팀 형사들이 방검복을 착용하고 3단봉과 테이저건을 점검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끄고 은밀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정영근의 집 앞으로 경찰차들이 집결했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직 저 안에 있을까? 아니면 이미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했을까?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팀장의 수신호에 맞춰 형사들이 빌라의 계단을 소리 없이 올라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텅 빈 방에 남겨진 살인의 흔적, 그리고 밝혀지는 정영근의 충격적인 도주행각. 그 숨막히는 추격전은 제3부에서 계속됩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형사의 굵직한 외침이 복도의 정적을 찢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팀장은 진입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나, 둘, 셋, 개방!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은 테이저건과 3단봉을 움켜쥐고 좁은 현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영근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형사들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5평 남짓한 좁은 원룸.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독거 중년 남성의 방처럼 보였습니다. 옷가지들은 대충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소주병 몇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방 안 공기 중에 미세하게 섞여 있는 비릿한 냄새, 그리고 무언가를 급하게 치운 듯한 부자연스러운 정돈 상태가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쪽에서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감식반, 들어오세요. 곧이어 하얀 방진복을 입은 과학수사대 KCSI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바닥과 벽이었지만 그것은 범인이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던 거짓된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요원들은 창문의 커튼을 모두 치고 방 안에 불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루미놀 시약 분사합니다. 칙칙 하는 분무기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형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삼켰습니다. 바닥, 벽면, 그리고 화장실 타일 틈새, 방 안 곳곳에서 선명하고도 섬뜩한 푸른빛이
형광처럼 떠올랐습니다. 루미놀 반응이었습니다.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성분과 반응하여 나타나는 이 푸른색의 비명은 이곳이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참혹한 사륙의 현장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전 씨는 바로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닥에 넓게 퍼진 혈흔 반음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물과 세제를 이용해 피를 닦아내고 흔적을 없애려 했지만 미세하게 스며든 혈흔까지는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세면대와 바닥 배수구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반응은 범인이 시신을 훼손하거나 범행 후 자신의 몸과 도구를 씻어낸 흔적이었습니다. 짐은 머리카락, 담배꽁초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 놈이 남긴 거라면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마. 정밀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팀의 프로파일러와 형사들은 방 안에 남겨진 정영근의 흔적들을 통해 그의 심리 상태와 도주 경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과금 고지서와 잡동사니들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지만 정작 도주에 필요한 현금이나 귀중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겨울용 두꺼운 점퍼와 모자 몇 개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장기 도주를 준비하고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영근은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경찰 전산망을 통해 출력된 그의 상세 기록은 형사들의 표정을 더욱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과 칠범. 그의 과거는 폭력과 범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는 성향이 있었고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낮은 자존감, 그리고 알코올 의존. 전형적인 고위험군 범죄자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추가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해요.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가끔 혼자서 욕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중적인 모습. 그는 평소 자신의 폭력성을 억누르고 선량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피해자 전 씨와 술을 마시던 그날 어떤 계기로 인해 억눌려왔던 뇌관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수사팀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이미 하루 이상의 도주 시간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정영근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현금만을 사용하는 디지털 시대의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아날로그 범죄자였습니다. 통신 기지국 추적도 카드 사용 내역 조회도 불가능했습니다. 팀장님, 놈이 어디로 튀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고지도 딱히 없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산 지 오래입니다. 형사들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CCTV 공화국이라 불리지만 마음먹고 사각지대로 숨어든 자를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전철을 탔을 수도, 버스를 탔을 수도, 아니면 무작정 걸어서 다른 도시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대로 종적을 감춘다면, 혹은 도주자금이 떨어져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흉악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은 오늘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 수뇌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통상적인 비공개 탐문 수사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놈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눈이 필요했습니다. 공개 수배로 전환한다. 정영근의 얼굴을 전국에 뿌려. 수사팀의 분위기가 비장해졌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이제 정영근의 얼굴이 뉴스와 신문, 거리 곳곳에 나붙게 될 것입니다. 과연 정영근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좁은 고시원 방일까요? 아니면 인파가 북적이는 서울의 한복판일까요? 잡으려는 자와 숨으려는 자,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공개수배, 그리고 서서히 조여오는 수사망. 그 긴박한 9일간의 추적 일지는 다음 4부에서 이어집니다. 수사팀의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현대 과학 수사의 정점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찰이 환갑을 바라보는 중년 남성 한 명의 행적을 찾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정영근은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철저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움직이며 디지털 수사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쓰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남길 수밖에 없는 디지털 발자국이 그에게는 전무했습니다. 오로지 현금만을 사용하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이나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는 그의 모습은 흡사 도심 속을 부유하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형사들은 정영근의 연고지와 지인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는 이미 가족과도 의절하고 친구도 거의 없는 고립된 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갈 만한 곳, 숨을 만한 곳은 지도 위에서 하나둘씩 지워져 갔지만 정작 그의 실체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범행이 발각된 지 3일이 지났지만 추가적인 반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에는 정영근의 사진과 인적사항만이 덩그러니 붙어 있을 뿐 이동 경로는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거나 궁지에 몰린 그가 또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연인들과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본부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공개 수사로 전환한다.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에는 범인이 눈치채고 숨거나 자살할 우려, 그리고 인권 침해 논란 등을 고려해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범인의 도주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가 우선시됩니다. 경찰은 정영근을 전국에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정영근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뉴스와 신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일제히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명 정영근, 당시 55세. 죄명 살인 및 사체 일기. 인상착의 키 165총 170cm가량, 보통 체격. 노란색 지퍼가 달린 검은색 점퍼 착용, 등산 바지, 검은색 신발. 걸을 때 다리를 약간 저는 특징이 있음. 경찰은 특히 그의 걸음걸이에 주목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그는 오른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뚝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나 마스크로 가릴 수 있어도 오랜 세월 굳어진 걸음걸이는 쉽게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그를 식별할 결정적인 시그니처였습니다. 공개 수배가 시작되자마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본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다리를 저는 사람을 봤습니다. 일빅비 상황실과 수사본부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형사들은 밀려드는 제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인 신고였습니다. 비슷한 옷차림의 노숙자를 보거나 단순히 인상이 험악한 사람을 보고 신고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출동했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형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백 개의 가짜 제보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단 하나의 진실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신의 얼굴이 전국의 뉴스에 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영근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편안하게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눈이 감시 카메라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편의점에 들어가 물 한 병을 사는 것조차 목숨을 건 도박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개 수배는 단순히 시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범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기도 합니다. 놈은 지금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야. 실수를 유도해야 해. 경찰은 언론을 통해 수사 상황을 중계하며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인천을 넘어 서울, 경기 지역까지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항만 등 주요 도주로에는 형사들이 배치되어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메인눈으로 살폈습니다. 하지만 정영근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땅으로 꺼진 듯 하늘로 솟은 듯 종적을 감췄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밀항을 했거나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장은 확신했습니다. 아니다. 놈은 살아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못했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현금만 사용하는 도주 생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식사를 해결하고 잠자리를 구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서 탈취한 현금이 바닥나는 순간 그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놈을 잡을 기회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거리, 수배 전단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그를 찾고 있는 지금, 과연 정영근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두운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범인과의 피말리는 심리전,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그의 도주 경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는 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정영근의 기이한 도주 행각과 그를 쫓는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 과정은 다음 5부에서 계속됩니다. 공개 수배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정영근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마치 땅으로 꺼진 듯, 하늘로 솟은 듯. 대한민국 경찰의 촘촘한 수사망을 비웃으며 그는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제보는 끊이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의 눈가는 퀭해졌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범행 후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이틀, 그리고 공개 수배가 내려지기까지 3일. 그가 벌어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 골든타임 동안 정영근은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그의 도주 행적은 실로 기이하고도 치밀했습니다. 그는 수사팀의 예상을 깨고 지방으로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이나 목포 같은 항구 도시로 가서 밀항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인적이 드문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숨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도피처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복잡한 곳, 바로 수도 서울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정영근은 이 속담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인천에서 범행을 저지른 직후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며 서울로 잠입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뒤섞여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의 도심은 역설적으로 익명성이 가장 완벽하게 보장되는 정글과도 같았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 속에 섞이면 범죄자 한 명쯤은 모래사장 속의 모래알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특히 그가 숨어든 곳은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일대였습니다. 이곳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쪽방촌과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장소입니다. 낯선 사람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허름한 행색의 중년 남성이 거리를 배회해도 아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는 곳. 정영근에게는 최적의 은신처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노숙자로 위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입었던 검은색 점퍼와 모자를 그대로 쓴 채 며칠 동안 씻지 않아 꾀조저해진 몰골로 공원 벤치나 지하철 역사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다리를 약간 저는 그의 걸음걸이조차 추운 겨울 거리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그저 흔한 풍경 중 하나로 묻혀버렸습니다. 켈의 도주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피해자 전 씨에게서 탈취한 현금이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를 쓰면 바로 위치가 노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로지 현금만을 사용했습니다. 잠은 주로 찜질방이나 허름한 여인숙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할 수도 있고 CCTV에 얼굴이 찍힐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공원 화장실이나 건물 계단 구석 혹은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다리 밑에서 쪽잠을 자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살인 용의자라는 공포와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그가 놓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는 도주 중에도 편의점이나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소주와 막걸리를 샀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가까웠던 그는 술 없이는 벅차오는 공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술 취한 동네 아저씨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는 법입니다. 12월 29일, 도주 9일째가 되던 날, 수사본부 상황실에 의미 있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공원에서 정영근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노숙인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해당 지역의 CCTV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익숙한 검은색 점퍼와 특유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지만 형사들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놈이다. 서울에 있다. 수사망은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인천 남동서 형사들이 서울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서울청과 공조하여 중구, 종로구, 을지로 일대의 저가 숙박업소와 공원, 그리고 노숙인 밀집 지역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영근은 포위망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까요? CCTV 속 그의 행적은 점점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현금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압박. 그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화려한 서울의 네온사의 날에 그가 쉴 곳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2월 29일 저녁,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훈련원 공원 인근, 도심의 빌딩 숲 사이에 숨겨진 낡고 오래된 골목길, 정영근은 지친 몸을 이끌고 한 허름한 술집, 포장마차 형태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외출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지 말입니다. 그 시각 경찰은 이미 그가 출몰할 만한 지역을 섹터별로 나누어 잠복 근무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형사들의 손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9일간의 숨바꼭질은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까요? 술잔을 기울이던 정영근의 앞에 나타난 것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극적이고 허무했던 체포의 순간, 그리고 그가 뱉은 첫마디. 그 긴박했던 검거 현장은 다음 6부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2014년 12월 29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화려한 동대문 패션타운의 불빛과 낡은 인쇄소 골목의 어둠이 공존하는 곳. 차가운 겨울바람이 빌딩 숲 사이를 매섭게 파고드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회포를 푸는 그 시각, 풀려놓은 공원 인근의 한 작고 허름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들어선 손님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는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때가 타 있었고, 구부정한 어깨에는 지독한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막걸리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주인이나 다른 손님들이 보기에는 그저 일용직 일을 마치고 혼자 술을 마시러 온 평범하고 고단한 가장의 뒷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으려던 그 짧은 순간,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경찰이 9일 동안 밤낮으로 찾아 헤매던 여행 가방 살인 사건의 용의자 정영근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피해자 전 씨에게서 훔친 현금 중 단돈 몇만 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닥나면 더 이상 먹을 수도 잘 수도 없다는 공포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짐승처럼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알코올이 주는 잠시의 마취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만찬 장소가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여신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막걸리 잔을 비우고 있을 때 식당 안에 있던 한 시민의 눈길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TV 뉴스와 거리 곳곳에 붙은 전단지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 설마. 시민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이렇게 평범한 식당에 살인 용의자가 태연하게 앉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눈에 띄는 저 검은색 점퍼,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섰을 때 보인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시민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식당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일비비죠? 여기 을지로 훈련원 공원 옆 식당인데요. 수배 중인 정영근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1벅 18분,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부경찰서 사망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드 제로, 살인 용의자 출현. 인근을 순찰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들과 형사기동대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 범인이 도주하거나 인질극을 벌일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경찰차들은 경광등만 경채 은밀하고 신속하게 식당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정영근은 막걸리 한 병을 거의 다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9일간의 도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씻지도 못한 채 추위와 공포에 떨며 보낸 시간들. 그의 체력과 정신력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드르륵,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사복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사들은 순식간에 정영근의 테이블을 에워쌌습니다.
테이저건과 수갑을 쥔 형사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그가 흉기를 꺼내 저항할까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신 정영근 맞지? 형사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정영근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정영근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놀라서 도망치려 하지도 품 안에서 칼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형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보다는 차라리 깊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덤덤한 인정.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순순히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찰컥.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 소리가 식당 안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오후 7시 25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방 속 시신 사건의 용의자 정영근이 검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로 호송되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서울로 왔어? 도망가려면 멀리 갔어야지. 정영근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도 없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할 때 보여주었던 그 잔혹함과 치밀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삶에 지친 늙은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억울하게 희생된 전 씨의 피가 묻어 있었고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검거 소식이 속보로 타전되자 대한민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본부는 즉시 호송팀을 서울로 급파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영근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다시 인천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경찰서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정영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가 조사실 의자에 앉았을 때 담당 형사가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왜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씨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했을까요?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을까요? 좁은 취조실 안, 형사와 범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근은 자신이 살기 위해 교묘한 거짓말을 섞어가며 범행 동기를 왜곡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가 털어놓는 그날의 참혹한 기억. 차가운 이성을 가진 수사관들이 어떻게 범인의 입을 열게 하고 가면을 벗겨냈는지, 그 치열한 수싸움은 다음 7부에서 계속됩니다.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 진술 녹화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 아래 정영근과 베테랑 강력팀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사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자료와 현장 사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9일간의 도주 끝에 붙잡힌 정영근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상황을 계산하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범인 찾기에서 진실 찾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해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게 유기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그에게 합당한 죗값을 묻기 위해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관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정영근이 꺼낸 첫 마디는 대한민국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회피 전략. 바로 주취 감경,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 씨와 평소처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있었고 홧김에 밀쳤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형량을 낮춰보려는 얄팍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정영근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된 락스와 청소도구, 그리고 시신이 담겨있던 여행 가방의 사진이었습니다. 형근 씨,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이 방바닥에 핏자국을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냅니까? 그리고 사람을 실수로 밀쳤는데 119를 부르는 대신 여행 가방에 구겨 넣습니까?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어. 수사팀이 제시한 과학적 증거들은 정영근의 변명을 하나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 루미놀 반응으로 드러난 혈흔의 형태는 단순한 낙상이나 사고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에 남은 상처는 그가 술병이나 둔탁한 물건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끝을 보려 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영근은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과 함께 그날 밤에 참혹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12월 20일, 정영근과 피해자 전 씨는 시장에서 만나 함께 정영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르면서 대화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영근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의 불씨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전 씨에게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평소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며 사회적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정영근. 그는 술에 취하자 전 씨가 자신에게 건넨 몇 마디 충고나 거절의 의사를 모멸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전 씨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했거나 이성적인 관심을 보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둔기, 술병 등을 휘둘렀고 쓰러진 전 씨를 상대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시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정영근에게는 어머니뻘 되는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주하는 그의 분노 앞에서 그 인연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범행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그는 당황하여 뛰쳐나가거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냉장고에서 남은 술을 꺼내 마셨습니다. 알코올로 공포를 마비시킨 그는 냉정하게 뒤처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있던 낡은 이민용 여행 가방. 그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그 좁은 가방 안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몸을 가방에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피해자의 몸을 굽히고 잡아 가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는 진술에서 당시 가방의 무게를 회상하며 혀를 찼습니다. 시신을 담은 가방은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인적이 끊긴 긴 새벽,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CCTV에 찍혔던 그 비틀거리던 걸음걸이, 그것은 술에 취해서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죄가 담긴 가방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더 멀리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가방을 유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에 부쳤던 그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 옆 화단에 가방을 던지듯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왜 하필 거기였습니까? 그냥 팔이 너무 아파서 더 못 가겠더라고요. 형사들은 그의 무심한 대답에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쉽도록 배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육체적 피로 때문에 유기를 멈춘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정영근의 본 모습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보다는 충동조절 장애와 열등감으로 뭉친 현실 도피형 범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도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는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는 비겁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서의 마지막 장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9일간의 도주, 그리고 며칠간의 강도 높은 조사,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유치장으로 돌아가면서 형사에게 밥은 언제 줍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빼앗은 한 사람의 생명과 파괴된 한 가정의 행복에 대한 진정한 참회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정영근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그는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마스크 뒤에 숨은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분노 섞인 고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의 변명은 과연 법정에서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재판부는 이 잔혹하고도 비정한 이웃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의의 심판대 위에 선 정영근,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씁쓸한 교훈, 그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8부 최종화에서 이어집니다. 2015년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법정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정영근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전 씨의 유가족들과 시장 상인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선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지 몇 마디의 말다툼 끝에 둔기를 휘두르고 존엄한 인간의 육신을 여행 가방에 구겨 넣어 유기한 잔혹한 범죄. 과연 대한민국 법원은 이 비정한 이웃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이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담은 최종화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의 구형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유기하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습니다. 또한 범행 후 도주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술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영근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도 역시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고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참작해 주십시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냉철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주취감경,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거지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에는 엄중한 꾸짖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유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재판부는 특히 그가 시신을 유기한 과정에서 보여준 치밀함과 냉정함에 주목했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이 그토록 꼼꼼하게 혈흔을 닦아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시신을 옮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알코올은 그저 그의 폭력성을 증폭시킨 도구였을 뿐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줌은 피고인 정영근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사회복귀가 허락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억눌린 흐느낌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영근은 형이 확정된 후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차가운 철창 안에서 남은 생을 보내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영원히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크고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첫째, 공개 수배의 힘입니다. 경찰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범인을 잡게 해준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시민들의 눈이었습니다. 을지로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한 시민의 눈썰미와 용기 있는 신고가 없었다면 정영근은 더 오랫동안 거리를 활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움직이는 CCTV이자 우리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임을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둘째, 이웃의 두 얼굴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피해자 전 씨에게 정영근은 그저 시장에서 오며 가며 마주치는, 가끔 막걸리 한 잔 나누는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근함 뒤에는 억눌린 폭력성과 전과 칠범이라는 위험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흉악범죄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통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범죄자는 바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문을 열어준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끔찍한 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억입니다. 차가운 겨울, 낯선 주차장 한 구석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던 전씨 할머니.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우리네 이웃이었습니다. 원래 여행 가방은 설레는 여행을 위해 옷가지와 희망을 담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범인은 그곳에 비극을 담았습니다. 다시는 여행 가방이 누군가의 관으로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평시장의 채소 가게에는 한동안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빈자리를 보며 그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영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인천 여행가방 살인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범죄의 징후를 읽어내고 사회의 안전망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과 싸우는 형사들의 땀방울, 그리고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시민들의 용기 덕분에 지켜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범죄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미제 사건이나 화제의 사건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